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김대중 정부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정치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분야, 그 다음에 통일 정책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었죠.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는데요. 그게 바로 경제 원조 정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생필품과 관련된 바로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지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했고요. 그 물품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밀가루, 설탕, 면직물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다 하얀색이었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300산업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58년이 지나면서 미국의 경제 원조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됐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와 합쳐져서 바로 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그 국민들의 열망에, 기대에 호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박정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수출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했죠.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수출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데요. 63년부터 81년까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요, 주로 경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수준은 좀 낮아도 되죠. 그러나 많은 또 노동력이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신발, 의류, 섬유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 경공업, 그러니까 높지 않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바로 생산을 해서 이거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주로 경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었고요. 3차, 4차,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3차, 4차 산업에서는요, 바로 중화학 공업 중심입니다.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바로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철강, 또 기계, 화학 이런 산업들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하나 기억해 둘 만한 게요. 바로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또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포항제철, 요즘에는 포스코라고 하는데요. 예. 민주가 포항에 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저도 며칠 전에 포항에 갔다 왔는데, 그 포항 그 공단이 참 어마어마하죠. 예. 바다를 메꿔가지고, 뭐 1공장, 2공장, 뭐 문도 아주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우리 산업에 그게 바로 70년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일구었고요. 또 조선 산업도 일구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화학. 우리나라는 석유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석유 정유 산업이 또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70년대 때 또 80년대 초에 일궈낸 바로 3, 4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출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노동자를 경시하는, 아직까지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요, 뭐 세계 거의 뭐 다 따라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아직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바로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뭐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구조상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건도 있었다는 거 우리 이미 정치사 공부하면서 공부했었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정희 정부를 지나서 바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있는데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에 거론되는 것들은 주로 이 내용인데요. 바로 삼저 호황 정책이라고 합니다. 삼저 호황.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주 좋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아주 저렴했고요. 또 유가가 저렴했습니다. 70년대에는 1,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석유 수출기구, 즉 오페크라고 하는 수출기구에서 석유의 생산을 제한하는, 그래서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쳐가지고 바로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가가 좀 저렴해지는, 석유 가격이 저렴해지면요, 여러분 그 공장을 돌리는데 비용이 절감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절감되겠죠. 그러면 수출이 아주 잘 됩니다. 또한 저달러 현상. 물론 달러가 적다면 우리가 수출해서 받는 그 수출 이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들이 아주 많거든요. 거기서는 또 반사 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삼적 호황을 바탕으로 전두환 정부 시기에 7년 동안 1년에 거의 막 10%, 12%씩 성장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 몇 %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 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시기에는 이런 또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삼적 호황 현상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우 정부인데요. 여러분 노태우 정부 하면 또 여러 가지 정치 분야에서는 수능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든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 정책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비리 사건도 있었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이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 그 제1기 신도시가 제1기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일산이요. 일산이 바로 이때 이제 일산 신도시라는 것이 이때 생기거든요. 이때 바로 일산, 분당, 평촌, 중동하는 이 4개의 신도시, 수도권의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킬 정책으로 바로 제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있는 일산도 바로 여기 1기 신도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운정은요 2기 신도시예요. 네. 그리고 벌써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도 발표했죠. 저기 고양시에는 창릉이라고요. 저기 항공대학교 있는 주변에 있는 신도시를 이미 발표했는데 거기는 3기 신도시고요. 이 노태우 정부 때 바로 이런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었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정부인데요. 또 김영삼 정부 때도 또 일이 많았죠. 가장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정치 분야 수업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뭐 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은행에서 개설조차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주 까다로워요.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뭐 증명서도 제출해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데요. 이 전까지 바로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금융실명제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내 이름으로 박명구라는 이름으로 통장 100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뭐 은행에서 신분증 주세요 이런 거 검사 안 해요. 그냥 내가 도장만 가져가서 만들겠다. 그 도장도 막 제가 박명구인지도 확인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설을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돈이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검은 돈들이 막 유통되고 그래서
바로 실시한 정책이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이 잘 아는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97년 12월로 기억되는데요. 바로 단기 그 차관, 우리가 외국에게 갚아야 할 단기 차관의 만기가 도래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은행에 외환 보유,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달러 보유가 낮아서 그 단기 차관의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김혜수 씨가 나왔던 영화,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같이 나왔던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부도가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국제은행에 바로 달러를 빌려가지고요, 그것을 상환했거든요. 그 신청을 한 그 정부는 바로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있다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이 OECD는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무슨 소리죠?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요. 예, 선진국이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IMF 구제금융에서 바로 벗어나죠. IMF 상환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금모으기 운동이요. 이 금모으기 운동 왜 했습니까? 우리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달러를요, 지금은 아닌데, 사실 지금은 아닌데요, 금환 지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요, 예전에는요, 달러를 발행했을 때, 달러를 발행할 때 그만큼의 금을 예치해야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미국 중앙은행에 가지고 가면요, 바로 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금 모으기 운동해서 금을 가지고 바로 달러를 사서 바로 IMF 구제금융 상환을 했던 게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거 2001년에 완료됩니다. 2001년. 물론 2000년까지가 김대중 정부이긴 하지만 2001년 8월에 완료되는데요. 그래서 극복 상환은 김대중 정부다.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거는 교과서에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초고속 인터넷, 무선 랜, 이 교실에도 지금 무선 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이렇게 강국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 망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선 랜을 사용하지만요, 그 교실까지는 그 랜선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지금 연결된 게 무선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휴대폰을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덕이 바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초고속 랜망, 인터넷망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이 김대중 대통령 사정,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바로 직전까지요 일산에 사셨어요. 여러분 저기 정발산동에 가면요, 거기 고향 교육지원청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저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험, 수능 시험 또 수시 시험 다 보고 시간이 나면 일산 투어 한번 하세요. 일산에도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뭐 경주나 포항만큼은 아니지만 일산도 곳곳에 또 맛집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알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일산 칼국수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일산역에 가면 일산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전국 3대 순댓국집도 있거든요. 예. 중앙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거기 집하고 뭐 제가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맛집을 좋아해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경제 분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정책에서는요 몇 개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 7월 4일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이니까 1972년 7월 4일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예, 8일까지 여러분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예, 마지막에 그 안세영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배드민턴 우리 봤잖아. 예, 이긴 사람. 저 눈물 났어요. 봤어요. 예, 그 아픈데도 아파요? 관중석에서 엄마가 그만해 괜찮아 그랬다고 했죠. 예, 그런데도 붕대를 칭칭 감으면서 결국 해내는, 그 해내서 금메달 딴 거를 저는 그거에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북한 선수들이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서로 친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전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공동 입장했어요. 한반도기 들고, 그리고 단일 팀도 몇 가지 뭐 조정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데서 남북 단일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반도기 들고서 응원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남북한이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 체결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있어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대탕트 화해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남북한도 이제 그런 그 화해의 무드의 바탕을 두고 이제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건데요. 3대 원칙이 있는데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통일은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남북의 통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또 전쟁 벌어져 가지고요. 3일 만에 양국 합쳐가지고 거의 600명,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아주 오래된 문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요. 이거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 강대국이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남북한의 통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민족 대단결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당시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북한의 바로 김일성 체제에 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였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 바로 10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유신 체제가 발동됐고요. 또 북한에서도 김일성 주석 중심 체제라고 하는 것이 또 발동되면서 남북한 관계 더욱 경색됩니다. 통일 정책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정책은 바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한 기본 합의서입니다. 1991년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됐었죠, 여러분. 수능에서는 그래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바로 6.15 공동선언이죠.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있었다. 이때 2000년이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완성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10월은요, 여러분 10월은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아니고 10월은요 노벨상이 발표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학, 의학, 물리학 상들이 문학상도 발표가 됐죠. 이번에는 노르웨이 출신 작가 윤 제프라고 하는 작가가 또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공시키고 남북한 화해 무드를 만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십니다. 그러면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평화 정책이 주로 정치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데 정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모두 중요합니까? 경제도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예요? 입시. 우리 예술가 아닙니까? 잘 되는. 예술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아시안 게임 얘기하는데 스포츠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찾자? 남북한은 똑같다라는 걸 찾자. 바로 동질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개성공단이 설치됩니다. 네, 개성공단. 그 다음에요, 문화에서는요, 이산가족, 아니 사회에서는요,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문화예술에서는요, 여러분 이때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2009년생이요. 5년생. 2000년이니까 태어나기 5년 전이죠. 엄마 아빠 연애도 안 할 시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남북한 그 문화예술단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윤도현도 이때 또 평양에 가서 공연하고, 또 북한에서도 여러분 삼지연 강연악단이라고요. 기억나요? 평창 올림픽 때 또 와서 많은 감동을 줬던 북한의 그 삼지연 강연악단 또 교류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남북한 그 스포츠 교류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 만들고, 그 시작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네. 이렇게 시험에 거론될 만한 건 이렇게인데, 요즘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바로 9.19 군사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거 2018년. 여러분 이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 번 북한에 방문하거든요. 그게 2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때 9.19 군사 합의라는 걸 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가 무색하게, 지금 9.19 군사 합의가 그 결성된 지 지금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먼저 도발했죠. 몇 차례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까 라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체가 전쟁하는 거 아닌데요. 하마스라고 하는 그 강경 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폭격한 거죠. 또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또 폭격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6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지금 죽었고, 이거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3년 살았는데요. 중국에 그 북한 식당이 있어요. 예, 베이징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제가 살던 딸의 대련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었는데, 여기 좀 가면은 그 북한 그 종업원들이 그 가끔은 아니고 뭐 한두 번 노래도 해주거든요. 예, 거기서 항상 맨 마지막에 그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북한 노래 하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은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노타지만 잘 들어주세요.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졌어 얼마냐 눈물 또한 몇 해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 놓아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여기까지입니다.